자, 1921년 러시아 내전에서 이 소비에트 혁명군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연해주 한인들은 그렇게 바라던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924년 1월에 레닌이 사망하면서 또 새로운 또 엄청난 또 시련이 이 연해주 한인들한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탈린의 등장입니다. 자, 레닌은 죽으면서 사실은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스탈린을 갖다가 100% 이제 후계자로 지목하지는 않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닌을 지지했던 정말 충성스러운 그러한 혁명 동지들, 이러한 그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스탈린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트로츠키라든지 또 이제 뭐 카메네프라든지 주노바예프라든지 이러한 스탈린의 버금가는 스탈린의 경쟁자가 되는 이러한 혁명 지도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탈린은 아주 치밀하게 레닌 사후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작전을 갖다가 구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레닌 개성을 위한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결국 스탈린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자신의 권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과 정부를 한 손에 장악하는 독재적 정치 체제를 스탈린이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제에 저항하는 과거의 혁명을 같이 했던 동지들을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말 그대로 정말 끔찍한 정치적 학살, 숙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탈린은 자신의 아주 굳건한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정책도 펼쳐나갔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레닌이 혁명 당시에 소수민족들에게 약속했던 민족 자치, 그 다음에 토지 제공, 이러한 약속들을 갖다가 스탈린이 계승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탈린은 레닌이 약속했던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해주 한인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스탈린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연해주 한인들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20세기 엄청난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결국 펼치게 됩니다. 자, 스탈린은 결국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스탈린은 소비에트 정부, 소비에트라고 하는 그 정부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권력자가 된 이후에 스탈린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경제 발전입니다. 어떤 국가의 어떤 지도자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탈린은 레닌 사후에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해서 신경제 정책을 전면 폐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레닌이 했던 것을 사실상 전부 다 폐기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제를 살려보겠다, 이렇게 구상을 했고, 그러한 구상의 결과물이 바로 공업화와 집단농장화입니다. 자, 이 집단농장은 나중에 우리 연해주 한인들한테 소련에서의 시민으로서 정착하는데 또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소비에트 혁명 그리고 내전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경제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소련을 공업화를 시키고 집단 농장화를 시키느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게 된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스탈린은 무자비한 또 정책을 구상을 합니다. 스탈린이라는 이 사람, 스탈린이라는 존재는 사실 지금 현재에도 정말 학살자, 무자비한 독재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이 이 소련의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행했던 많은 이러한 정책들은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업화 정책입니다. 스탈린이 공업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한 정책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소련 땅에서 공업화를 해야 된다. 자, 공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공장을 건설해야 되고 그 공장에 들어가는 많은 기계들을 갖다가 장비들을 갖다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공장을 짓고 이 장비, 이 기계들을 갖다가 구입을 하겠습니까? 스탈린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주요 러시아, 소련에 있는 많은 곡창지대에서 수확된 곡물들을 갖다가 전부 징발을 합니다. 전부 징발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전부 징발을 합니다. 눈앞에는 정말 밀, 옥수수, 엄청나게 많은 이 작물들이 풍년이 들어서 넘쳐나는데 이것을 스탈린은 전부 몰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국에 수출합니다. 그걸 팔아서 생긴 돈으로 공장을 짓고 외국으로부터 기계를 수입해서 공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눈앞에 밀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932년과 33년 사이, 다시 말씀드리면 스탈린이 본격적으로 공업화의 기반을 만드는 공장을 짓고 기계를 수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북카프카즈, 볼가강 인근, 남우랄, 카자흐스탄, 다시 말씀드리면 소련의 가장 유명한 곡창지대에 있는 사람들 4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정책이란 말이죠. 가장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고 가장 농사가 잘 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4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스탈린이 하고자 했던 공업화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한인들도 결국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의 한인 또 스탈린의 경제 정책에 의해서 본인들이 힘들게 수확한 곡물들을 갖다가 대부분 전부 징발을 당했습니다. 자,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해주에서 수확된 곡식 파종을 위한 나달까지도 모두 정부에게 바치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배고픔보다는 우리 한인들이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스탈린이 레닌의 약속을 깨었다는 것입니다. 민족 자치, 토지 제공 전부 다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공업화 정책 때문에 이 우리 한인들이 만든 농산물까지도 다 뺏긴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연해주의 한인들은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한인들은 또 어떤 위기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을까요?